안녕하세요. 세종홈즈입니다. 오늘은 아산에 있는 땅을 한번 보시도록 하실 텐데요. 땅 위치는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땅 위에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법정 지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시고요. 땅이 좋아 보이니까 오늘 이 땅이 어떤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경매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대지고요. 토지 면적은 162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매각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요. 자, 감정가는 1억 6,200이고요. 토지 위에 있는 저 건물로 인해서 금액이 제한을 받아서 1차 금액은 1억 1,400으로 나왔다가 1회 유찰되고요. 현재 8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각기일은 5월 18일, 시간적인 여유는 어느 정도 있다.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가 경매 나온 토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제시외 건물이고요. 비닐하우스도 한 동 보입니다. 근데 비닐하우스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이고요. 아주 오래된 걸로 보입니다. 보니까 제시외 건물은 이렇게 주택과 창고로 되어 있다. 자, 지적도 보시면 땅은 괜찮은 것 같죠? 도로에 잘 붙어 있는 땅이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없어진다면 충분히 활용할 만하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지는 1억 6,200에 감정이 됐고요. 이 주택과 창고가 매각에서 제외된다. 체크하시고요. 임차인 현황 보시면은 전입 확정 배당 없는데 이분이 현장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보니 전입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 가셔서 실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식적인 어떤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은요. 2015년이죠.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공유 지분권자들이 그 분할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경매를 넣어서 이분이 낙찰을 15년에 받으신 거고요. 지상권도 설정됐죠. 그 뒤에 강제 경매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채권자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아니죠. 그리고 청구 금액이 1,700만 원 정도로 토지 건물 가액 대비 그렇게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 경매 사건의 변경 현황은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매 물건이다. 법정지상권 한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물건 설명도 드릴게요.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어떤 근저당의 설정될 당시에 건물과 토지가 같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느냐. 그런데 어느 하나가 경매 등 다른 이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소유자는 등기한 곳과 같은 지상권을 법적으로 취득한다. 그게 법정지상권이죠.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2019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시점에 이렇게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은 둘 다 A의 소유였다. 이 상태로 시간이 흘러서 똑같은 상태에서 2020년도에 어떤 C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 근저당을 설정했던 이 토지가 경매 등으로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건물은 그대로 A의 소유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지상권이라는 거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의 경우 2019년에 이렇게 A라는 사람이 가진 토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C라는 사람이 19년 이 시점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20년으로 와서 근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위에다가 토지 위에 건물을 이렇게 올렸어요. 소유권자는 그대로 A라고 치고요. 자, 그러면 최초에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는 토지만 있었는데 설정하고 나서 건물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 건물이 마찬가지 경매로 인해서 2021년도에 B라는 사람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건물은 그대로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A라는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정 지상권의 이해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이 C라는 근저당권자, 그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는 토지를 보고 대출해 준 건데 그 뒤에 건물이 생기고 그게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최초에 이 토지에 이렇게 근저당을 설정한 이 채권자는 이 시점이 되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 못 받고 경매에 넘어가겠죠. 그러면 부당하게 근저당권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부여하지 않는 거고요. 반대로 토지와 건물이 다 있었고 그 소유자가 동일했다면 토지에만 대출을 해준 근저당권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정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상권으로 인해서 근저당권자가 어떤 채권 회수에서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가 그럴 수 있을 거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몇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사례에다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분이 소유권을 이전을 해오는 거죠, 이때.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 이분은 넘어올 당시에 위에 있는 그 노후된 건축물, 이분이 이렇게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위에 세워져 있던 그 노후된 건축물, 이게 이분의 같은 소유이냐,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같은 소유인 상태에서 그 뒤에 근저당이 설정됐죠? 그러면 같은 소유자였고 토지와 건물이 둘 다 존재했다고 한다면 그 뒤에 근저당권자가 토지만 잡은 거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자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의 이 시점에 소유자가 누군지만 보면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유자를 보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건축물 대장을 한번 열람해 보면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토지 같은 경우 2015년 맞죠? 소유권이 이분에게 이전되었다. 아까 그 내역이랑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밑에 건축물을 보시면 1930년도에 소유자가 등록을 했죠. 보시면 이렇게 이분으로 소유자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문제냐? 건물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같이 넘어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건축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등기함으로써 어떤 본인이 소유자라는 것을 공시를 할 수 있는 건데 상속이 아닌 이상 이분은 매매였기 때문에 그런 법정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일자는 1930년이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건물이네요.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들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봤을 때는 법정 지상권은 없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건물이 아주 노후가 됐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 물건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후보지 위치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줄여보시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는 바로 아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요겁니다. 요 인근에 붙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큰 산업단지고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단지대로 이 테크노밸리 옆쪽으로 이렇게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죠. 여기가 브랜드타운, 동일한 시공사에서 동일한 브랜드로 한 8,000세대 정도 지어서 별도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점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후보지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되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34번 국도를 잘 보셔야 되죠. 이렇게 해서 당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들어와서 북천안 IC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 이 45번 국도하고 바로 아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평택으로 들어간다. 아산의 최북부 지역에 있으면서 거의 평택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 있다. 그리고 34번과 45번도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들어왔겠죠. 그리고 밑으로는 이쪽 여기가 그거죠. 우리 천안 234 산업단지 삼성전자 있는 곳이고요. 이쪽에 우리 탕정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현대차 공장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굵직한 산업단지가 주변에 많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후보지고요. 이렇게 KTX 라인이 올라가죠. KTX 일로 빠지고 SRT는 그대로 올라가고 여기에 바로 지제역이 있어요. 한번 직선으로 쭉 당기시면은 10km도 안 되는 거리에 SRT 지제역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1호선 평택역도 이쪽으로 올라가죠.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위를 보시면 우리 후보지가 여기인데 위로 조금만 올리시면 그죠? 바로 요즘에 아주 핫한 고덕신도시가 바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지제역 고덕신도시, 평택역 기준으로 어떤 구평택의 재개발 그런 지역들, 이런 우리 후보지
이쪽 바로 인근으로 바로 위쪽에 평택지역이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근방에 있는 이 산업단지 그리고 그 산업단지의 배후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요것도 하나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가 우리 후보지고 이 말씀드렸던 34번 국도를 따라가 나오시다 보면은 이쯤에 이제 우리가 인주 IC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서해안 2고속도로 인주 IC가 이쪽에 생기는 거고 이쪽이죠. 요 현대차 밑으로 여기가 바로 인주역이다. 역사. 인주 역사가 이쪽에 생긴다. 그러면 후보지 이 테크노밸리에서 이쪽 IC로의 접근성도 10km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교통 상황이 확연하게 좋아진다. 그리고 바로 위에서 그렇게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더불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요. 문포면 복지센터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쪽이 말씀드렸던 우리 택지 개발, 어떤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을 개발한 거죠. 이 밑으로도 어떤 단독주택 택지들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의 이 후보지는 새롭게 개발한 주거지역과의 거리도 바로 옆이죠. 바로 옆이고요. 산업단지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리고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주거지역, 공업지역, 여기도 주거지역,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 밑으로 관리지역 이런 땅들이 남아있죠. 공단 바로 배후로는. 그러면 이쪽도 추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으니 최소한 현재 시세보다라도 싸게 살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해서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일반적인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택지를 좀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시세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도로에 잘 붙어 있는 땅이고요.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이 없어 보이니 현재 주거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지료를 우리가 청구할 수도 있긴 하죠. 사실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우리 땅에 그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료에 대한 문제는 수출할 수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 자체가 어차피 눈에 봐도 이거는 건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걸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이전을 설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시고요. 이거 드러내고 이거 없어진다고 하면은 온전하게 땅을 활용해서 향후에 어떤 건축을 통한 가치를 증대시키기에 좋아 보인다. 자, 시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은 여기죠. 자, 그러면 이 인근의 최근의 거래 사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바로 앞에 이렇게 있네요. 바로 앞에. 자, 이거 보시면은 17년도에 평당 107만원, 106만원 보이고요. 100만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싼 것도 있고 거의 이렇게 98만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도로변에 붙었고 이 두 개의 필지도 도로변에 붙었는데 100만원 정도다. 그죠? 이렇게 당겨서 근처 거래 사례는 100만원 정도 되겠다. 그런데 거래 시점이 2017년도면 4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위쪽에도 비교할 거래 사례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확대를 좀 해보시면요. 우리가 이 땅이 진입로상 붙은 땅들 보면 뭐 197만원, 171만원, 77만원 이렇게 있죠.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이렇게 170만원. 예외적으로 싼 것들은 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라인에 붙어 있는 땅들은 100만원 중반 이상이다라는 걸 확인이 되시죠. 그러면 용도 지역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이 땅 볼게요. 이 땅 보시면은 자, 계획 관리 지역인데 100만원 중반을 넘어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150 이상이더라. 우리 해당 물건 인근에 그래도 전원주택지로서 정리를 한 부분 용도 지역은 같은데 임야였죠. 임야인 경우 평당 100만원 정도는 보수적으로 볼 수 있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밑에 있는 이 시세를 반영을 하면 좋겠죠. 개별적인 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세가 100만원 하던 주택지, 분할이 되어 있던 그 주택지는 현재 임야이기 때문에 또 산지 전용비가 발생을 하지만 잘 분할을 해서 어떤 토지의 형상을 예쁘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지이긴 하지만 어떤 개별적인 단일 필지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냥 보수적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죠. 여기가 우리 후보 물건인데요. 162평이었죠. 평당 우리가 100만원으로 본다고 하면은 1억 6,200 이게 시세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최저가가 얼마였죠? 8천만원 정도였다. 주변 시세라든지 개발된 지역의 어떤 거래 사례들 봐도 충분히 우리는 이 감정가 금액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실제 경매 지금 최저가는 8천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0%라는 차이가 법정 지상권 문제가 제일 크죠. 발생한 이유가.
그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없다면 우리는 저 물건의 용도 협의를 잘 하고요.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하는데 뭐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철거와 어떤 이전 협의비 정도로 1,0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안한다고 하면은 일단 최저가에다가 이 협의 금액을 붙여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9천만 원 정도가 취득할 수 있는 최저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시세와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 입찰 가격 요 두 가지를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근데 항상 우리가 법정 지상권 여지가 있는 건물들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으로 이런 매각 차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험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토지만 경매 나온 물건에 건축물이 있다면 대출도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금전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 종합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 물건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역에 대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법정 지상권도 무조건 우리가 회피할 게 아니라 지금 봤을 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해 보이잖아요. 그 건축물 완전히 그 일제시대 때 지어진 게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걸 계속 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해결도 가능해 보이고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우리 아산 테크노밸리, 아산 북부에 있는 큰 산업단지죠. 테크노밸리 옆에 있는 예지 소개를 드렸고요. 단점이 굳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공을 들여서 이 물건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느냐? 100%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률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잘 분석을 하시면 그 확률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 경험치가 확률을 더 올려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종 충청권에 있는 좋은 매매 물건 또는 지금처럼 경매 물건 지속적으로 또 올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